감동적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보겠다는 분들 제 주변에 진짜 많아요. 눈물이 앞을 가리죠. 그거 보고 있으면. 나를 희화화하지 마. 나 진심이야 정말. 그 모든 걸 내던지고 내가 이 옥고를 칠 것까지도 알면서도 저렇게 호소하는 마음과 그 심정과 애국심은 뭐였을까? 저도 되게 네, 토픽2 제목 만장일치 탄핵 물음표. 네, 지난주에 이걸 안 다룬 상태였던 것 같아서 최후 변론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이걸 듣고. 네. 이거 막 네. 너무 놀라운데? 눈물이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보겠다는 분들 제 주변에 진짜 많아요. 눈물이 앞을 가리죠. 그거 보고 진짜 있으면. 예찬이 진짜 열심히 한다. 아니, 눈물이 아니, 앞을 진짜 가릴 거야. 그거 너무 보고 열심히. 있으면. 나를 희화화하지 마. 나 진심이야 정말. 진짜. 아니 그리고 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와닿았어요 개인적으로. 뭐요? 그냥 대통령으로서 많은 의전과 좋은 대우와 대접을 받으면서 안락하게 그냥 사회의 어떤 한국이 작용화되는 거 눈 감고 그냥 대충 그냥 야당과 티키타카 하면서도 남은 3년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구속된 처지까지 감수하면서 이런 선택을 했겠느냐. 근데 저는 그 대통령의 의전과 대우가 어떤지를 간접 경험을 해봤잖아요. 한남동 관저도 가끔 식사하러 들어가 보고 국빈 방문도 따라가 보고 특별 수행하고 하면 그거는 진짜 의전이랄까 이런 거는 한 번 맛보면 거기에 그냥 이 쭉 젖어 들어가지고 그렇지. 그걸 영원히 누리고 싶으니까 비상계엄 한 하기 거지. 싫어지는 건데 그 모든 걸 내던지고 내가 이 옥고를 칠 것까지도 알면서도 그건 이거 실패했으니까 국민들께 그거잖아. 알려야 된다. 실패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지. 그게 어떻게 성공하겠어. 이 150명 모이면 해제되는데 국회 본관에 직접 진입한 군인의 숫자가 15명밖에 안 된대요. 본관 건물 안에 실제 투입된 숫자는 15명으로 어떻게 의원들을 맞고 끌어내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삶을 간접 경험해봤던 제 입장에서는 아 그걸 버리고 지금 옥고 치르면서 저렇게 호소하는 그 마음과 그 심정과 애국심은 뭐였을까? 저도 되게 아니,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많이 하게 의전 한번 되더라고요. 맛보니까 너무 좋아서 영속적으로 누리고 싶어서 계엄을 한 거 아니에요. 실패해서 이제 못 누린 거고. 아니, 대한민국의 영속한 권력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실패할 걸 예상하고 계엄했다라는 주장은 사실 그건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 제일 황당한 건 지금 감동받았다고 하잖아요. 제가 너무 드라이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최후 변론이나 변호사 뭐 이렇게 변론 보면 감동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설득이 돼야 돼 논리적으로. 뭐 개몽됐다고 이건 간증 아니에요. 변호가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개를 설명해야 돼. 그 이를테면은 보수 진영에서 자주 하는 얘기가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헌법에는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것만 적혀 있지 않아요.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통고해줘야 되고 해제할 수 있고. 근데 대통령이 내가 이만저만해서 경고형이든 뭐든 대통령의 판단으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하려면 그 국회 통고를 해줘야 돼. 통고 안 하고 군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일단 빠그러지는데 대답을 해주는 보수 패널이 한 명도 없어요. 변호사를 포함해서. 통고 부분은 좀 저도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헌법재판소 변론할 때 별로 그렇게 통고 부분이 이슈가 된 거 다뤄지지 아니에요? 다뤄지지 않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네. 국무회의 네. 절차적 요건 갖췄느냐가 쟁점이었고 저도 뭐 방금 하원기 대변인 말씀 듣고 처음 알았는데 통고 부분은 뭐 이상하게 헌재에서도 안 다뤘어요. 주요 쟁점은 아니었던 왜냐면 것 사실 그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때 계엄 해제 의결할 때도 아니 통고가 안 와서 우리 절차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게 많다라고 그때 되게 중요하게 봤던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판결문에 어떻게 담길지 그게 궁금하네요. 핵심이거든요. 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면 그 권한을 판단하는 국회한테 절차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신 군을 보냈다는 얘기는 계엄 해제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 하는 얘기들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안 맞으니까 자꾸 민주당 요구로 가는 거죠. 국회 통고라고 하는 것은 국무회의라는 선결 과제를 먼저 거쳐야 되는 거거든 선제적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아마 국무회의 선제적으로 그 과제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가 더 주요 쟁점으로 다뤘을 거예요. 국무회의가 일단 회의의 요건을 성립하느냐 마느냐 뭐 정식적인 절차에 거쳐서 개이냐 사내냐 이걸 가지고 국무위원들끼리도 이견이 좀 있었잖아요. 뭐 김용현 장관은 회의가 맞다라고 그러고 한덕수 총리는 아니라고 그러고 이상민 장관도 맞다 그러고 다 다른 상황에서 이 국무위원 자체의 회의를 지금 회의냐 아니냐가 제일 큰 쟁점. 여기서부터 진실이 가려져야지만 통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이걸 더 부각한 것으로 좀 보이고. 통고를 안 가더라도 그 전에. 네. 그리고 최후 진술 관련해서는 장예산 최고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분명히 공감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꼭 담았어야 될 메시지를 꼽자면
승복이라는 거예요. 아, 승복. 네, 본인의 계엄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국민도 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고 기관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복합시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광장의 열기를 띄우는 이런 국민들도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서는 우리 승복합시다라고 최소한의 메시지는 냈었어야 되는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네, 그게 없었다. 그리고 승복이라는 메시지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를 또 들고 나왔잖아요. 있다고 의심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에 따라서 그 승복도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이 선거라는 것이 사실 승리 아니면 승복인데 그러니까 성공 아니면 패배가 아니라 승리 아니면 전 승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할 수 있는 명분을 좀 심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헌법재판소 안에서 본인의 탄핵 심판에서 끝내야 되는 건데 그 승복 메시지 없이 그냥 야당의 계엄 때문에 했다, 난 정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어떤 국론의 통합에 있어서는 옳은가,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오, 댓글이 나오네요 이제. 아, 그러네. 예, 댓글. 근데 저는 네.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 변론에 뭐 헌재 재판 승복 메시지 없었다라고 일부 이제 문제 제기하는 언론들 보면서 우리가 재판 받을 때 승복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거를 미리 승복을 전제로 이야기한다? 저는 그런 재판 본 적 없거든요. 이제 승복 안 할 게 명확해 보여서. 안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음. 아니 헌재에서 탄핵 인용하면 그 승복을 안 하는 절차적 방법이나 뭐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헌재가 부담 없이 탄핵 인용해라라고 잘못된 정치적 메시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언급을 해야 되나? 저 일리 있다. 이 한국 사법 체계에서 승복을 안 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지. 뭐 그건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뭐 그런 거죠. 그 최고 변론에서 나온 얘기들을 들으면서 황당한 게 뭐 민주당이 이만저만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뭐 줄탄핵을 하고 비상 뭐 사태다 이러잖아요. 근데 총선 이전에 민주당은 그럼 안 그랬냐? 총선 이전에는 그럼 안 그랬냐 이거. 그 국민들이 민주당 예뻐서 펴주고 일당 만들어준 게 아니거든. 왜냐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 기구에서 이를테면 그러니까 입법 권한까지 갖게 되면 난장판 날 것 같으니까 그 제어하라고 총선에서 이미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아.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치인이면 총선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국정 운영 방향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걸 제어하려고 민주당한테 표를 줬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부정선거다. 그걸 비상계엄으로 돌파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하나. 이걸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게 이제 장 내 재판관들이 법정 내에서 이제 느끼는 감정이고 장 외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헌법재판관이야 내가. 근데 집 앞에 와가지고 꽹가리 치고 뭐 이제 여기 집값 떨어지라 그러고 막 내 동생 사촌들 막 공격하고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다시 풀어놓으면 악몽이거든. 진짜 끔찍하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평의할 때 안 하겠냐고요. 만장일치로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행위를 보수 진영에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승복 얘기를 꺼낸 건 뭐냐면 어저께 헌법재판소의 그 이제 결정이 나고 나서 당장 전한길 강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가루가 될 것 막 이런 제하의 기자회견을 바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심판 자체가 잘못되었고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데 이 자체를 사실 탄핵 심판에서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복의 빌드업이 계속 좀 쌓아 올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불안하고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좀 자중시켜줘야 될 책임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그 정도의 메시지는 당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일개 피청구인 피고인이 아니라 이제 국가 지도자였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집권 여당도 계속해서 뭐 헌법 개판소, 헌법 도망소, 뭐 정치편향 재판소라고 하면서 계속 사법기관 최고 권력이 최고 권위에 있는 기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 흠집 내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광화문과 전국을 돌면서 그 지지와 어떤 집회의 규모가 적지 않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거기 동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최후 변론과 최후 판단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승복합시다라고 자중을 할 줄 알아야지 계속해서 부추기는 어떤 메시지, 진술은 옳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근데 싶은 거죠. 저는 헌재가 자승자박한 측면이 있다.
여러 가지 재판 진행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불공정성들이 보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주요한 사법적 사건이 있을 때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이거 뭐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옳은 일은 아니지만 모든 정치 세력이 공동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다 그렇게 믿잖아요. 헌재 여론 영향 받는다. 아주 순진하게 헌재가 어떤 여론 영향도 받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공명정대하게 헌법대로만 판단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여의도에 한 명도 없을걸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취지상 애초에 그래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 이 여론전이라는 방식이 효과적이냐 부적절하냐 여기에 대한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방금 하원기 대변인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관 자택에 찾아가서 막 시위하는 게 효과적이냐 오히려 역효과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종의 어떤 좀 과격한 정치적 수사긴 하지만 헌재를 가만 안 두겠다. 뭐 가루가 될 것이다. 그게 진짜 헌재를 뭐 그 돌담을 때려 부숴서 가루로 만들겠다라는 뜻이 아닌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서부지법에서 했던 거 보면 진짜 그럴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공포를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말이 우리 보통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다수한테는 그게 수사로 느껴지겠지만 그게 실제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무수하게 있었기 때문에.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과격한 발언들이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에는 저도 뭐 공감하거나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만들고 여론전을 펼치는 행위까지 우리가 자제하고 그냥 재판부가 공정하게 해주겠지라고 기다리기에는 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고 재판부의 불공정한 진행도 이를 좀 부추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개헌 책임 총리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최후 변호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어떻게들 보실까? 그러니까 저는 그 뭐 진정성 이런 표현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말에 저는 거짓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실현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고 말한 것일까? 그냥 이 위기 상황 돌파하기 위해 그냥 던진 건가? 던져보고 만 건가?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냥 한 얘기죠. 그냥 한 얘기예요.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렇게 하면 또 저희 당 인사들까지 비판하게 되는데 지금 개헌 얘기하는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할 말 없어서 그냥 던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할 말 없어서. 아니 제가 개헌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개헌을 던지는 사람들의 태도와 접근 방식이 굉장히 진지하지 못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고 아니 법률 개정 하나 지금 합의가 안 돼가지고 거부권 핑퐁하고 이러는데 뭐 국가의 뼈대인 헌법을 개정하는 게 이렇게 뚝딱 된다? 그러면 어떤 식의 헌법으로 개정할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언론에서도 어떤 방송국에서도 말하지 않는 포인트가 있는데 대선 때 국민투표 붙이면 된다 그러잖아요.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국민투표법 있잖아요. 2014년인가에 위헌 났어요. 그럼 위헌 치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국회에서. 안 했어요. 그게 안 되고 개정을. 있구나. 그러니까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법원 개정을 해야 돼. 근데 이 얘기를 어느 언론도 어느 정치인도 하지 않고 개헌하자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오. 개헌 자체를 원포인트건 뭐건 그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어떤 개헌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국민투표에 붙이자. 그걸 하려면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났는데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현황들을 진지하게 좀 따져서 접근해야 이게 진지한 정치 태도지. 할 말 없으면 개헌하자고 하고 헌법이 잘못돼서 비상개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헌 책임 총리제 이런 키워드를 던진 의도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거 뭐 내가 뭐 임기 단축해가지고 할 테니까 뭐 적당히 뭐 이런 얘기. 적당히 그러니까 저는 조절해 의미값이 달라. 없어요. 의미값이 없는 얘기. 저는 합목적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이 아니다. 그리고 또는 대통령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는 거는 합적법성 부분에서 재판부에게 증명해야 될 부분이고 합목적성도 헌재가 따지거든요. 그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국가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이 또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민주당 패널들 만나면 그 이전에는 뭐 계엄의 불법성이나 군대 출동 이런 걸 많이 따지다가 그게 헌재 증인신문에서 반대되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그럼 이 시국에 이 대통령 돌아오면 나라 더 혼란스러워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공세 포인트로 삼던데 개헌과 책임 총리를 꺼낸 것은 내가 돌아와도 국가가 혼란스러워지고 또 뭔가 정치 보복을 하고 그게 아니라 국민 통합을 하고 나는 외치에만 신경 쓰고 개헌해서 임기 단축까지도 포함해서 국정을 잘 안정되게 마무리하겠다라는 그 한 목적성 차원의 정당성을 헌재 재판관들에게 어필한 거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국민들 들으라는 부분도 있지만 중도 보수 성향의 4명의 재판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4대 4를 기준으로 우리가 재판관 성향을 분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4명의 재판관들이 흔들리거나 고민할 때
내가 돌아가도 다 잡는다.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대다수의 정치권이나 법조 원로들이 열망하는 개헌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설득의 메시지가 아닐까. 왜냐하면 새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누구도 개헌에 호의적이지 않아요. 개헌은 비주류의 아젠다거든요. 항상 이재명 대표 지금 그 이야기 딱 선그어 버리잖아요. 좀 약한 후보들만 개헌을 보통 이야기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돼서 돌아오면 대통령이지만 권력의 입지라던가 이런 게 상당히 불안정한, 그러니까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또 마지막에 약속까지 했으니까 실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임기 중에. 그런 부분들을 어필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결코 나로 인해서 국정이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 것이다. 안정될 것이다라는 걸. 개헌 첫째. 시즌 2 없다. 네, 첫째, 이를테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통치 행위가 위헌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지. 이 사람이 개헌할 건지 말 건지,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뭐 국정이 혼란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걸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돌아왔을 때 혼란스럽지 않다는 걸 어필한 그 다다음 날인가 바로 우리 여사님께서 조선일보 폐간시켜 버린다고 하잖아요. 시기가 아까는- 좀 다르지 않아요? 시기가? 아니 개헌 이후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조선일보 폐간시킬 수 있는 방법 제가 아까 오시기 전에 얘기했지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개헌밖에 없어요. 개헌 체제 하에서만 언론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돌아왔을 때 뭐 국가가 안 혼탁해진다? 그렇지 않죠. 저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통령이 개헌을 얘기한 건 자기 생각이 그럴 수 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조롱하거나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개헌 국면에서 개혁신당이 허은하 대표가 있었을 때 개헌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저 혼자 개헌 얘기 꺼내지 말자고 했었어요. 이거는 그냥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사심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 개헌 얘기 꺼내지 말고 지금 문제에 대해서만 진단하자. 이게 전 이 잣대가 다른 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탄핵 심판 맞는 과정에서 갑자기 자기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개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국민들에게 와닿을 논리도 아닐 거라고 좀 보고요. 자, 재판관들한테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좀 보는 게, 모든 십차 변론에서의 주된 논리는 야당의 폭거 때문에 개헌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에요. 근데 야당과의 폭거 때문에 개헌했다고 하는 사람이 야당과 협치도 못하는데 어떻게 개헌을 합니까? 오히려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게 여기서.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논평하고 있지만 사실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도 뭐 반국가 세력, 간첩 세력 얘기하면서 야당까지 운운했는데, 그러면 자, 누군가 봤을 때 그럼 야당이 간첩 세력인가 반국가 세력이랑 동조하는 사람인 건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 협치를 해가지고 개헌하겠다는 건가? 실현 불가능하잖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다가 있는 헌법도 안 지켜가지고 예, 지금 거기서 이제 영어의 몸이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패배가 확실시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실 본인이 뭔가 기회를 좀 더 한 번 더 달라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메시지일 뿐이지 뭔가 대단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다. 근데 저는 개헌은 국민 여론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내려놓고 분산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헌의 핵심이잖아요. 재앙적 대통령제 극복, 뭐 또는 단임제가 아닌 중임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소 공감하는 아젠다를 대통령 측에서 정부안으로 먼저 내놓으면 야당이 아무리 정부가 싫어도 국민들이 이 개헌안에 동의하면 가는 거지. 뭐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협치가 안 되기 때문에 개헌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조금 뭐 지금 일단 탄핵 심판 결론을 봐야 돼서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뭐 의석 구조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개헌은 진정성을 가지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